자, 본격적으로 주요 교과 수능 파이널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2018 수능인데요. 윤상영 선생님, 작년 수능 때 사실 또 긴 지문이 출제돼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심리적 부담감도 네네. 컸고요. 모의고사를 통해 본 수능 국어 영역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국어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문학 그 지문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4지문 정도에서 3지문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난도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문항당 문항수가 최대 6문항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문학 쪽에서 나타난 특징인데, 기존에는 이제 뭐 시 또는 소설, 뭐 현대시, 고전식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갈래복합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장르의 어떤 지문이 섞여서 나오는 이런 어떤 형태의 지문이 작년부터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국어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올해 이제 그 특징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그 비문학 쪽에서의 특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수가 3개이고, 그다음에 난도도 역시 아직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분량도 좀 길어지고 문항수도 좀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학에서 일어난 특징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이론 부분의 길이가 길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 장르 두 개가 이제 복합해서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6월에서는 그 이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어떤 지문이 갈래복합으로 이어진 건 그대로 특징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9월에는 그 부분에서 이론 부분이 아예 빠지고 그냥 갈래복합의 형태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6월에서 그다음에 9월에서 또 전년도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아마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수능에서는 뭐 작년 6월과 9월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갈래복합의 어떤 그 세트가 두 세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갈래복합의 어떤 그 세트가 2개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좀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 문학에서의 어떤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공통 주제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학습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난도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그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국어 영역에서의 어떤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난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한 수준에서 난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년과 그다음에 작년 6월, 9월,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올해 6월, 9월 5번의 어떤 그 모의고사와 수능을 통해서 봤을 때 1등급 컷은 90에서 92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 90, 92가 이제 1등급 컷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89, 6월이 좀 어려웠고요. 9월은 이제 어렵다라는 어떤 그 수험생들의 판단도 있었지만은 실제 등급 컷은 9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에서 92 정도의 어떤 그 1등급 컷, 그 정도의 어떤 난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국어 영역의 특징이라면, 이제 그 시험 초기에 시작이 되는 이제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이 좀 따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제 화법과 작문 합해서 이제 10문제인데요. 3문제, 3문제, 화법 3문제, 작문 3문제.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합해서 이제 복합 지문으로 출제가 돼서 이제 4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5개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하나 두고 거기에서 2문제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지문을 활용한 문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수능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BS 연계율인데요. 이제 EBS 연계율 70% 정도를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연계율은 조금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지문이 또 문제 유형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가 돼서 70%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문학 지문이 연계가 됐을 때 가장 그 체감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는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독서 지문에서의 어떤 주제라든가 내용이 연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문과의 연계성이 높으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계율이 높다라고 체감하고 있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약하게 느낍니다. 따라서 EBS 연계율 70%가 아니라 문학 쪽에서 또는 작품이나 지문 쪽에서 연계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문제 유형 쪽에서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어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학 영역도 궁금합니다. 조진호 선생님께서 수능 수학 영역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일단 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 9월 모의 수능을 통해서 2018학년도 수능 수학령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수능과 6월, 9월 그다음에 모평 EBS 연결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2017하고 그다음에 6월, 9월 모두 가형 같은 경우는 연계율이 모두 70%였고요. 나형은 70%, 70%인데 9월 모평에서만 73.3개, 2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을 말씀드린 것은 수능 특강하고 완성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수학 30문제를 갖다가 100분 중에서 70분 안에 내에 다 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걸 통해서 시간을 EBS 연계된 문제에서 시간을 전략을 해야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면에서 특강 완성 쪽에 충분한 공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학 가형 등급별 구분 점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수학 가형 등급별 구분 점수를 보면은 표준 점수 쪽으로 보면요. 일단 원점수 최고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월 모평이 138, 9월 달에가 131, 130 이렇게 되는데요. 자, 표준 점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학생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보면은 138이고 9월 달에는 131, 130 됐고요. 1등급으로 보면은 127, 그다음에 9월 달에는 125, 2017은 124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6월 달에 제일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9월 모평하고 작년 수능은 비슷한 거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잘 출제됐다고 한다면은 원점수로 1등급 컷이 92점, 2등급이 보통 88점으로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음은 수학 나형 등급별 구분 점수를 살펴보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9월달 모평을 보면은 최고점이 142였고요. 6월달에 138, 137, 그다음 1등급이 133, 132, 131, 그다음 2등급이 표준 점수가 컷이 126, 126, 124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 측면에 봤을 때는 이번에 본 9월 모평, 그다음 6월 모평, 2017 수능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9월달 모평을 보면 2등급 컷이 80점입니다. 3등급이 70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의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 놓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수학 가형 쪽의 출제 경향 및 특징을 갖다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9월 모평 수학 가형은 전체적으로 2017학년도 수능하고 거의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요. 수학 가형은 미적분 2에서 12문항, 확률과 통계에서 8문항, 기하 벡터에서 10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미적분 2에서 출제 문항 수도 상대적으로 12문항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라든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점짜리가 총 13문항인데 문제가 많이 분포가 되는데 특히 적분과 통계에서는 4점짜리 문제가 2문제씩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분이 되는 문제가 21번, 그다음 29번, 30번 문제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거든요.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새로운 무형, 학생들이 보지 않았던 무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 문제인 21번하고 30번은 미적분 2에서 그다음 29번은 공간 벡터에서 출제됐으니까 그 부분 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유의해야 될 게 보통 오지선다의 경우는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1번에 4개, 2번에 4개 등등하게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특히 9월 달부터는 그 규칙을 갖다가 서로 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 갖고 이렇게 찍는 학생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참고로 학률과 통계에서는 네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률에서 2문제, 통계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모평 수학 나형 출제 경향 및 특징을 갖다 살펴보겠는데요. 수학 나형은 이제 수투에서 11문제, 미적분원에서 11문제, 학률과 통계에서 8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 상대적으로 4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고요. 집합과 명제라든지 지수로고, 수열 극한, 학률 단원 비중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6월 모평에 비해서 21번이 수투 함수 쪽에서 나왔고요. 30번은 다항함수의 접근법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또 쉽게 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접근법 쪽에 좀 시간 안배를 해갖고 그런 문제 쪽에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17학년 수능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계교재에서 70% 이상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유형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보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맥힘은 한 번쯤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 수능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갖고 고민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영어 영역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실시됐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수능 영어 영역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예측을 제가 잘 할 수 있으면 TBS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텐데요. 예측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봤던 특징을 2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인원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하고 6월이나 9월이 거의 평이하게 비슷한 형태로 나왔고 문제에 대한 어떤 신유형의 출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빈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의 개수도 빈칸 4개에 장문 독해에 딸려있는 빈칸 하나로 아주 똑같이 그 개수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6월, 9월 모평 성적을 보고서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절대평가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부를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모두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절대평가는 절대 기준선을 넘어가야 등급이 유리한 건데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내가 공부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나는 이득을 본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형에 이제 관련한 문제인데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소개시켜 준 거하고는 좀 다르게 영어는 스피드와 정확성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이걸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45개의 문제 중에 33개의 그 읽기 문제를 다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28문제에 대한 그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한 보기를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 제한 시간 안에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던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하게 이 연계율의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연계율이 통상 70%,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73% 정도로 EBS에서 발표를 했는데 73%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 45문항 중에 33문항입니다. 근데 영어는 특징적인 것이 읽기하고 쓰기로 나뉘기 때문에 이 연계율이 어디에 연계율이 더 높았는가에 따라서 저 연계율의 허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즉 듣기 17문제 가운데서 거의 15문제 정도가 연계가 됐고 그럼 이 얘기는 거의 90%가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읽기에서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연계율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도 읽기 28개 문제 가운데서 약 한 16문제 정도만이 직접적인 연계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12문제가 관건인데 평균 2점씩이나 아니면 3점씩만 쳐도 90점과 80점과 70점을 다 갈라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연계되지 않는 것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가 원하는 주제나 아니면은 빈칸이나 내지는 요약형 내지는 제목 문제 같은 데서 변별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보게 되면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만 하거든요. 그리고 2등급 정도에 있는 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틀린 문장에 대해서 무언가를 약점을 분석한다기보단 해설판을 보고 외우는 현상들을 더 많이 봤고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심지어 만화로 된 한국어 해설판을 본 친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율에 대한 맹신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결코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차피 뒤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각 등급별 내용이라든가 실제적인 영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관련해서 주요 과목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측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수능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이틀 남았죠. 문제를 한 문제 더 풀기 위한 노력보다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한 게 또 아는 거 틀리는 게 또 제일 억울하잖아요. 윤상현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문제풀이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문제풀이 실수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국어 영역은 우리말로 된 지문을 읽고 또 우리말로 된 문제를 읽고 우리말로 된 선택지를 쭉 읽어나가면서 풀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독해를 잘못해서 나오는 어떤 실력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실수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첫 번째, 안다고 생각해서 지레짐작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안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는 어떤 스피드 있게 문제를 푸는 빠른 시간 내에 정답 찾는 게 이제 영어의 어떤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어도 사실은 최상위권의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시간의 부족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고 또 그걸 평가하는 게 수능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문제, 아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문학작품 아는 시가 나오거나 소설이 나오거나 아니면 독서 지문에서도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개념의 어떤 그 지문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지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소홀하게 하고 곧바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출제 의도와 좀 상관없는 그런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법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을 보기를 통해서 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소홀하게 되면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모든 어떤 영역, 그다음에 모든 과목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지 5개 중에서 이제 정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나 2개 정도인데 그 포진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됐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그 문제의 출제 의도, 출제자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떤 의도로 냈을까를 고민해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공통점을 묻는 문제라면 조금 더 그 선택지 중에서 포괄적인 범위 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차이점을 만약에 묻는다면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의 어떤 차이, 이게 이제 선택지의 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할 수 있는 실수는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준우 선생님은 수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계산 실수 같습니다. 네. 흔히 말하면 사칙 연산 오류죠. 더할 것을 뺀다든지 적업해야 될 것을 적업을 안 한다든지 뭐 세배를 해서 구해야 될 것 세배를 안 한다든지 해서 계산 실수가 제일 당연히 많을 것 같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3이 나왔어요. 습관적으로 답을 하다가 보기에서 3번을 고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의외에 뭐 2번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약분을 안 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구했는데 제일 처음에 값이 4분의 2면 분모하고 분자를 더하면 6이 되거든요. 근데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돼서 3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해서 문제에서 최종 원하는 결과값을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또 많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을 관련된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최대값, y값을 구하라는 건지 x값을 구하라는지 그 학생이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이 3이 나왔으면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면 3이 되는 거고 그때 x값을 구하라면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학생들이 급하다 보면은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이 틀린 것 중 하나가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경우수라든지 가지수를 구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에 보통 있습니다. 자연수에서 양수, 의미 아닌 정수라든지 뭐 부모가 아닌 뭐 아니면 로그 같은 게에서 뭐 진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자동으로 따라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부분을 줄이면은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성환 선생님도 영어 영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영어에서도 항상 매력적인 오답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통상 영어에서 등급을 변별하는 문제의 정답률은 약 40% 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평가를 보더라도 40%면은 거의 4등급 학생들까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변별이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게 본인이 그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딱 하나 매력적인 오답지 하나와 정답률이 40%되는 그 정답이 딱 만났을 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실력인 거지 실수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객관식은 철저하게 정답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실수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왜 틀렸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 틀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라도 실수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고요. 그래서 오답을 대부분 다 잘못 고르는 경우에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지문에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내지는 지문상에서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해석하기 힘든 문장을 넘어가고 나머지 해석할 수 있는 문장만으로 답을 찾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있는 팁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실수라고 했던 그 문제를 조금 더 구문 해석을 해본다던가 어떤 문장의 의미인지를 살펴본다면 그건 실수가 아닌 실력을 다지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아까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뭐 약분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에서도 보기에서 이렇게 실제로 오답과 정답이 갈리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영어에서는 주제나 요지나 제목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실제 아까 설명했었던 그 읽기에서의 나머지 12개의 비연계 문항이 바로 주제와 빈칸과 그리고 요지와 제목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지에서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는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주제, 요지, 제목형인데 이거는 보기를 어떻게 분석을 하시면 되냐면 영어는 상당히 단순해서 답지 자체가 A 더하기 B 구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글의 소재하고 소재에 대한 작가의 의도라든가 주장이 각각 A와 B인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입 상담에서 TBS 방송의 높은 적중률이라는 보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TBS가 아주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처음에 글이 전개가 될 때는 대입 상담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글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그 소재는 대입 상담이 될 것이고 작가가 의도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TBS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고 보면 오답이 될 만한 확률은 A, B가 정답이라면 A 프라임 B이거나 A, B 프라임의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자기 자신이 조금만 그 안에 작가의 의도를 잘못 생각했다거나 보기를 철저하게 분석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EBS의 모든 주제나 요지 제목 문제에서 그 보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라는 것의 그 실제 속내는 그 안에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의도와 글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각각 A와 B의 형태로 분류해서 읽었던 지문과 대조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찾아라라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연계 문장에서의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18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대한 예측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하는 문제풀이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조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는 23일 수능이 끝나면요. 우리 학생들 정시 지원에 고민이 많아질 텐데요. 저희 TBS가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개최합니다.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문의 전화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